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플레이노에 거주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45살이고요.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이곳에서 지난 5년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주차가 뭐 그리 대단한 이야기거리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에서 살아보신 분이라면,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을 보면 넓은 드라이브웨이에 차 5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제 차, 부인 차, 그리고 고등학생인 아들 민준이가 몰고 다니는 중고차, 거기에 손님용 차 1대, 그리고 주말에 캠핑 갈 때 쓰는 SUV까지요. 이 모습을 처음 본 한국 친구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야, 현수야. 너희 집이 자동차 대리점이야? 라면서 농담을 던지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주차 지옥을 생각하면 이런 여유로운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실감이 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차 전쟁의 시작. 이야기는 2018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좋은 학군이라는 이유로 비싼 전세금을 내고 들어간 곳이었죠. 그런데 이사 첫날부터 저희를 맞이한 것은 바로 주차 대란이었습니다. 500가구가 넘는 대단지였는데 주차 공간은 세대당 1.2대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만 해도 차가 2대였거든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쓰는 차와 부인이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줄 때 쓰는 차.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이 차 2대는 기본으로 갖고 있었어요. 결국 수학이 안 맞는 거죠. 500가구의 차량 대수는 거의 1000대 가까이 되는데 주차 공간은 600대분밖에 없으니까요. 매일 저녁 8시 이후가 되면 아파트 단지는 말 그대로 주차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빈 주차 공간을 찾아 단지 안을 무한 맴돌이하는 차들, 주차 공간 하나라도 비면 달려드는 차들의 경쟁이 치열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게 밤 11시쯤이었는데 주차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0분 넘게 단지 안을 돌고 돌았지만 빈 공간이 없어서 결국 아파트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를 빼러 가야 하는데 그 주차장은 아침 8시에나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7시 반에는 회사로 출발해야 하는데 말이죠. 결국 그날은 지각을 했고 상사한테 한 소리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중주차의 악순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중주차였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차 뒤에 이중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중주차를 할 때 연락처를 차 앞 유리에 붙여두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그러면 앞차 주인이 차를 빼야 할 때 전화를 해서 차 좀 빼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처음에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깨달았어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죄송한데 응급실 가야 해서 차 좀 빼주실 수 있나요? 물론 당연히 나가서 차를 빼줬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달에 서너 번은 되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앞차 주인한테 전화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전화를 받아도 지금 술 마셔서 운전할 수 없다거나 출장 중이라 내일 새벽에나 들어간다는 식으로 대답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주차 때문에 벌어진 이웃 갈등.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갈등도 심각했어요. 저희 아파트에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주차 관련 불만 글이 올라왔어요. 몇 호 몇 동 누구누구 맨날 이중주차 하지 마라. 주차 매너 없는 사람들 때문에 살기 싫다. 관리소에서 주차 관리 제대로 해라. 이런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오면서 아파트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심지어 한 번은 주차 문제로 주민 2분이 주먹다짐까지 벌인 사건도 있었어요. 한 분이 다른 분의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차 주인이 와서 왜 남의 자리에 주차했느냐며 따졌고 그러다가 말다툼이 벌어져서 결국 몸싸움까지 간 거죠. 그 일 이후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서로 눈치를 보고 인사도 어색하게 주고받고 주차 하나 때문에 이웃 간의 정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기의 악몽.
부인 은정이는 주차 문제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이 거의 전쟁 수준이었거든요. 대치동 학원가는 그야말로 주차 지옥이었어요. 학원마다 주차 공간이 있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원 앞 도로에 이중주차를 하고 아이가 나올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도로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으니까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은정이가 아이들 픽업하러 갔다가 돌아오면 항상 짜증이 나 있었어요. 오늘도 주차하려고 30분을 돌았다. 차 빼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때문에 기분 망쳤다.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는 게 일상이었죠. 한 번은 은정이가 민준이 학원에서 픽업하려고 갔는데 마침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우산 쓰고 뛰어가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차에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벌금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날 은정이가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차 한 대 주차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뭔 죄를 지었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주말 나들이조차 포기하게 된 현실. 주차 문제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주차 걱정 때문에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강남역이나 홍대, 명동 같은 번화가는 아예 포기했어요. 주차비가 시간당 3,000원에서 5,000원씩 하는데 하루 놀다 보면 주차비만 2, 3만 원이 나오거든요. 가족 외식비보다 주차비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는 곳만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짐도 많아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서연이 생일이어서 롯데월드를 가려고 했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결국 가지 못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주말에는 롯데월드 주차장이 금방 만차가 되고 주변 유료 주차장도 비싸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결국 그날은 동네 놀이터에서 간단히 생일 파티를 하고 말았는데 서연이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첫 번째 미국 출장에서 느낀 충격. 그러던 중 2018년 말에 회사 업무로 미국 출장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협력업체를 방문하는 일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미국의 주차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댈러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호텔로 향하는 길에 깜짝 놀랐어요. 도로가 넓은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어디를 가든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프런트에서 주차는 무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호텔 주차비만 해도 하루에 2, 3만 원씩 하는데 무료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협력업체를 방문했는데 그 회사 사무실 앞에 엄청나게 넓은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직원 한 명당 주차 공간이 2, 3개씩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모두 무료였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근처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여유롭게 주차되어 있고 주차비는 당연히 무료.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주차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미국에서 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 이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미국에서 봤던 여유로운 주차 환경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생활로 돌아오니까 주차 스트레스가 더욱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2019년 봄에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학교 설명회에 참석하려고 갔다가 겪은 일이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차로 가야 했는데 학교 주변에 주차할 곳이 전혀 없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설명회 시간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때 정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정작 학교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다니. 이게 정상적인 생활인가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은정이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 한 대 주차하는 것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 교육에도 지장을 받고. 은정이도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나도 매일 주차 걱정하느라 지쳐간다.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 가족이 모두 병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이민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제 IT 경력으로는 미국 취업이 가능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미국 이민 준비 과정. 이민 결심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우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미국 지사 근무 기회를 알아봤고 다행히 텍사스 댈러스 지사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죠. 과연 미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요. 특히 주거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댈러스 시내에 살 것인가 아니면 교외에 살 것인가. 한국에서 살던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시내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미국 동료가 조언해 주더라고요. 현수, 미국에서는 교외 단독주택에 사는 게 훨씬 좋아.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더더욱 그래. 주차 걱정도 없고 공간도 넓고 무엇보다 안전해. 그 동료의 조언에 따라 댈러스 북쪽 교외 지역인 플레이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집들을 찾아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보다 2배는 넓은 집에 앞마당, 뒷마당이 있고 차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서울 아파트보다 오히려 저렴했어요. 플레이노 도착, 새로운 세상의 시작. 2019년 여름 드디어 가족 모두가 미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플레이노까지 렌터카를 몰고 가는 동안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아빠, 길이 왜 이렇게 넓어? 차들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주차장이 진짜 크다.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미국의 주차 환경에 감탄했어요. 한국에서 보던 이중주차나 불법 주차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모든 차들이 정해진 자리에 질서정연하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살 집에 도착했어요.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차고가 2칸이고 앞마당에 드라이브웨이가 있어서 차 4-5대는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은정이가 집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정말 이런 곳에서 살아도 되는 거야?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까 조용한 주택가 거리에 각 집 앞마다 차들이 평화롭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첫 쇼핑 주차의 천국. 미국에 온 지 며칠 후 가족들과 함께 대형 마트에 생필품을 사러 갔어요. 월마트라는 곳이었는데 주차장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축구장 서너 개를 합친 것만 한 거대한 주차장에 수백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그래도 빈 공간이 절반은 되어 보였어요. 제가 아무 곳에나 차를 세웠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아빠, 여기는 주차장이 진짜 크네. 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아? 라고 묻더라고요. 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올 때 카트에 가득 찬 물건들을 차에 실으면서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마트 주차비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 여기는 몇 시간을 있어도 무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주차할 때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마트 주차장에서도 자리 잡으려고 경쟁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 곳에나 편안하게 주차하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아이들 학교 문제, 주차 걱정 제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것은 아이들 학교 관련 일들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학원 픽업 때문에 매일 주차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학부모들을 위한 넓은 주차장이 있었어요. 학부모 회의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도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스쿨버스 시스템이었어요.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니까 매일 데려다 주고 데려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은정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보, 나 진짜 자유로워졌어. 매일 아침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차 몰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가끔 아이들을 직접 데려다 줄 일이 있어도 전혀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학교 앞에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고 질서정연하게 차들이 줄을 서서 아이들을 픽업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쇼핑몰에서 느낀 진정한 여유.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주말마다 가족들과 쇼핑몰에 가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주차 걱정 때문에 망설였던 외출이 이제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댈러스 근처에 있는 대형 아울렛에 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한국으로 치면 동대문이나 강남 지하상가 규모의 쇼핑몰인데 주차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가족들과 하루 종일 쇼핑을 해도 주차비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무 데나 차를 세우고 마음껏 쇼핑을 즐길 수 있었죠. 은정이가 그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보, 한국에 있을 때는 쇼핑하러 가도 주차비 걱정, 주차 자리 찾느라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정말 쇼핑이 즐거워졌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는 어디 가자고 하면 차 주차할 수 있어? 라고 먼저 물어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아빠 어디 놀러 가자.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차 구입 꿈 같은 경험. 미국에 온 지 석 달 정도 되었을 때 렌터카를 반납하고 제 차를 사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차를 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어디에 주차할 것인가였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딜러십에 가서 차를 고르는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차를 살 때도 주차하기 쉬운 작은 차를 우선 고려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를 수 있었거든요. 결국 혼다 어코드를 샀는데 한국에서 몰던 소형차보다 훨씬 크고 편안한 차였어요. 그런데도 주차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딜러십에서 차를 인수받고 집으로 운전해 가는 길에 처음으로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실감이 났어요. 넓은 도로에서 여유롭게 운전하고 집에 도착해서는 아무 걱정 없이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하고 부인 차까지 2대 주차의 여유. 한 달 후에는 은정이 차도 샀어요. 도요타 캠리였는데 은정이가 차를 받고 나서 첫 마디가 여보 내가 이렇게 큰 차를 몰아도 되는 거야? 였어요. 한국에서는 주차 때문에 최대한 작은 차를 선택해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차를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 집 드라이브웨이에는 차 2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아들 민준이의 첫 차.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민준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경험했어요. 미국에서는 16살이 되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거든요. 민준이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던 날 저희는 중고차 딜러십에 가서 아이 첫 차를 사줬어요. $2,000짜리 중고 혼다 시빅이었는데 민준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한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고등학생이 자기 차를 갖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 차를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저희 집 앞에는 차 3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공간이 충분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사진을 보고 야 너희 집이 주차장이냐? 라고 농담하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말 가족 나들이의 완전한 변화. 주차 걱정이 없어지니까 주말 가족 나들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서는 어디 갈까? 라고 하면 먼저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댈러스 시내 관광지, 포트워스 동물원, 식스플래그스 놀이공원 등등. 어디를 가든 넓은 주차장이 있고 대부분 무료였어요. 유료 주차장이라고 해도 하루에 $10 내외로 한국에 비하면 정말 저렴했죠.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오클라호마까지 여행을 갔는데 중간중간 들른 레스토랑이나 관광지마다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들를 수 있었어요. 정말 자유로운 여행이었죠. 캠핑카까지 꿈의 실현. 미국 생활 2년 차가 되면서 저희는 더 큰 모험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캠핑카를 사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캠핑카를 샀다고 해도 어디에 주차할 것인가? 아파트 주차장에 캠핑카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가능했어요. 중고 캠핑카를 사서 집 옆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해두고 주말마다 가족 캠핑을 다닐 수 있었어요. 첫 캠핑 여행으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갔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캠핑카를 몰고 광활한 미국 대륙을 달리면서 내가 정말 이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감격이 밀려왔어요. 5번째 차 여유의 상징. 지금 저희 집 앞에는 차 5대가 주차되어 있어요. 제 출퇴근용 세단, 은정이 SUV, 민준이 중고차, 손님용 차 1대, 그리고 캠핑용 픽업 트럭까지요. 한국 친구들이 이 사진을 보면 모두 놀라요. 야 현수야. 너 미국 가더니 완전 부자가 됐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차 5대를 갖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에요. 중고차는 정말 저렴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차 5대를 아무 걱정 없이 주차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서는 차 1대 주차하는 것도 전쟁이었는데 여기서는 5대를 편안하게 세워둘 수 있으니까요. 한국 친구들의 방문 극명한 대비. 작년에 한국에서 친구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대학 동창인 준호와 그 부인 미영이었는데 여전히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공항에서 친구들을 픽업해서 집으로 오는 길에 준호가 계속 감탄하더라고요. 야 현수야. 도로가 이렇게 넓어도 되나? 그리고 차들이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다니지?
집에 도착해서 드라이브웨이에 차 5대가 주차된 모습을 보고는 아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마디 하는 게 야, 너 여기서 자동차 장사해? 그날 저녁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준호가 한국 상황을 말해주더라고요. 여전히 주차 전쟁이 심하고 주차비는 더 올랐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는 것도 여전히 스트레스라고 하더군요. 현수야,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럽다. 우리는 아직도 매일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너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고. 미영이도 은정이한테 언니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 보여.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방문 영문화 충격. 올해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잠깐 다녀왔어요. 3년 만에 가는 한국이었는데 영문화 충격이 정말 컸어요. 인천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서울로 향하는데 첫 번째 충격은 도로 상황이었어요. 차들이 빽빽하게 달리고 차선 변경도 자유자재로 하고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운전 패턴인데 미국 생활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더 큰 충격은 주차였어요. 예전에 살던 대치동 아파트 근처에 갔는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식당 하나를 가더라도 주차할 곳을 찾느라 30분을 돌아야 했고 결국 찾은 주차장은 시간당 5,000원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었죠. 아이들도 놀라더라고요. 아빠, 왜 여기는 차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어? 그리고 주차비가 왜 이렇게 비싸? 현재 생활의 만족감. 한국을 다녀온 후 미국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넓은 드라이브웨이에 여유롭게 주차된 우리 차들을 보면서 역시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의 하루는 정말 여유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도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주말에 어디 놀러 갈 때도 주차 걱정이 전혀 없어요. 특히 은정이의 변화가 가장 크죠. 한국에서는 매일 주차 스트레스 때문에 짜증이 나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여유로워 보여요. 친구들과 쇼핑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모든 일상이 스트레스 없이 이루어지니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준이는 자기 차를 갖고 있으니까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고 서연이도 어디든 마음 편히 데려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 가끔 한국 친구들이 언제 한국에 돌아올 거야? 라고 묻는데 솔직히 말해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특히 주차 문제만 생각해도 한국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워요. 물론 미국 생활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한국 음식이 그리운 것도 그렇고. 하지만 일상생활의 질, 특히 주차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에서 사는 이유는 충분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준이에게 한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아빠, 한국에서는 내가 차 몰고 다닐 수 있어? 라고 대묻더라고요. 이미 미국식 자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진 거죠. 동네 이웃들과의 조화. 우리 동네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주택가예요. 각 집마다 넓은 드라이브웨이가 있고 차 서너 대씩은 기본으로 주차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웃집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픽업 트럭 2대에 세단 1대, 어떤 집은 SUV 3대에 스포츠카 1대. 그런데 아무도 차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이웃이 차 2대만 있어도 저 집은 부자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차 여러 대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옆집 데이브 아저씨는 차가 무려 6대나 있어요. 본인 출퇴근용, 부인용, 아들, 딸 각각 그리고 주말용 클래식카까지. 하지만 그 차들이 모두 자기 땅에 주차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계절별 주차의 즐거움. 미국에서 사계절을 보내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계절마다 주차 환경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봄에는 집 앞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면서 드라이브웨이도 더욱 아름다워져요. 차들을 깔끔하게 세워두고 앞마당을 정리하면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되죠. 여름에는 아이들이 드라이브웨이에서 차 세차를 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차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집 앞에서 가족들이 함께 차 세차하는 것이 주말의 즐거운 이벤트가 되었어요.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드라이브웨이를 청소하는 것도 나름의 재미예요. 아이들과 함께 낙엽을 쓸어내고 차들을 반짝반짝 닦아두면 정말 보기 좋아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오면 드라이브웨이 제설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이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겨울에 주차장에서 차 빼는 것도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집 앞에서 여유롭게 제설하고 워밍업하고 출발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 한국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차 5대 유지비가 얼마나 나와? 라고 묻는데 솔직히 한국에서 차 한 대 유지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어요. 우선 주차비가 거의 들지 않아요. 집에서는 당연히 무료고 어디를 가든 대부분 무료 주차장이에요. 한국에서는 월 주차비만 15만 원에서 30만 원씩 나갔는데 여기서는 그런 고정비가 전혀 없어요. 보험료도 한국보다 저렴해요. 차 5대 종합보험을 들어도 월 300달러 정도면 충분해요. 한국에서 차 2대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이죠. 유지비도 마찬가지예요. 기름값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하고 수리비나 부품비도 한국보다 훨씬 합리적이에요. 무엇보다 중고차 가격이 저렴해요. 민준이 차는 2,000달러에 샀는데 한국 돈으로 250만 원 정도예요. 한국에서 중고차 사려면 최소 1,000만 원은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저렴하게 차를 살 수 있어요. 자녀 교육에 미친 긍정적 영향. 주차 문제가 해결되면서 아이들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어요. 민준이는 운전을 배우면서 책임감이 많이 늘었어요. 자기 차를 관리하고 기름도 넣고 간단한 점검도 하면서 어른스러워졌죠. 한국에서는 대학생이 되어서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고등학생 때부터 배우고 있어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운전은 못하지만 차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어요. 어떤 차가 좋은지 안전한지 경제적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교통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한국에서는 어디 가려고 해도 차 막히나? 주차할 수 있나? 이런 걱정을 먼저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건강에 미친 영향. 주차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가족 모두의 건강도 좋아졌어요. 제가 가장 큰 변화를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매일 주차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컸거든요. 혈압도 높았고 신경도 예민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은정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매일 주차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정말 여유로워요. 표정도 밝아졌고 미소도 많아졌어요. 가족 관계도 좋아졌어요. 한국에서는 주차 문제 때문에 짜증내고 다투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외출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가족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죠. 미국 주차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미국에서 5년을 살면서 이 나라의 주차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질서의식이에요.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 보니까 굳이 불법 주차나 이중 주차를 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정해진 규칙을 지키면서 주차하니까 전체적으로 질서 정연해요. 또 하나는 배려 문화예요.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같은 것들이 잘 지켜져요. 한국에서는 어차피 잠깐인데라면서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 설계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차선이 넓고 진입로도 여유롭고 보행자 동선도 잘 고려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넓게 만들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내보니까 이런 여유로운 설계가 모든 사람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한국 발전에 대한 아쉬움.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도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는데 주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땅이 좁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든지 대중교통을 더 발달시켜서 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외곽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주차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질이 정말 크게 향상된다는 걸 알겠어요. 한국도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 이제 저희 가족은 완전히 미국 생활에 정착했어요. 아이들도 여기서 대학을 가고 취업할 계획이고 저희 부부도 여기서 은퇴할 생각이에요. 특히 은퇴 후에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차고를 더 넓게 만들고 싶어요. 클래식카나 캠핑카 같은 취미용 차량들을 더 갖고 싶거든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꿈이지만 여기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이에요. 민준이도 대학 졸업하면 자기 좋아하는 차를 사고 싶다고 해요. 지금은 중고 시빅을 타고 있지만 나중에는 머스탱이나 카마로 같은 스포츠카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꿈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한국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 미국 생활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주차 걱정 없는 것만으로도 천국이라고 대답해요. 물론 미국 이민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선택은 아니에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고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하지만 만약 주차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면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꼭 이민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닌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요즘은 원격 근무도 많이 늘었으니까 주차 걱정 없는 지역에서 살면서 서울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결론 선택에 대한 확신. 지금 이 순간 저는 5년 전 미국 이민을 결심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 밖을 내다보면 우리 집 드라이브웨이에 여유롭게 주차된 차 5대가 보여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에요. 주차 걱정 없이 아무 때나 외출할 수 있고 아이들도 스트레스 없이 활동할 수 있고 가족 모두가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가끔 한국이 그립기도 해요. 가족들도 보고 싶고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하지만 다시 한국에서 주차 전쟁을 치르며 살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넓은 드라이브웨이에 차 5대를 여유롭게 주차하고 주차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코로나 시기의 특별한 경험.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주차의 여유로움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아파트 주차장 문제는 여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차 자리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는 완전히 달랐어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가끔 드라이브를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차를 몰고 나갈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들이에요. 음식점, 약국, 은행, 심지어 코로나 검사까지 모든 것을 차에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것도 결국 주차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이겠죠. 서연이의 운전면허 새로운 자유. 작년에 서연이도 16살이 되어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이제 저희 집에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4명이고 차는 5대예요. 서연이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 온 가족이 함께 축하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고등학생이 자기 차를 갖고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서연이용 차로는 중고 토요타 코롤라를 샀는데 안전하고 연비도 좋은 차예요. 서연이가 처음으로 혼자 운전해서 학교에 간 날 은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각자 차를 몰고 다니니까 저희 부부가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아이들 데려다 주고 픽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웃들과의 자동차 문화. 우리 동네에서는 자동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어요. 주말마다 이웃들이 드라이브웨이에서 차를 세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차를 닦고 아이들은 호스로 물을 뿌리며 놀고. 정말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옆집 데이브 아저씨는 클래식카 수집이 취미예요. 1970년대 머스탱, 카마로, 코르벳 등등 정말 멋진 차들을 갖고 있어요. 주말이면 차고 문을 열어두고 차들을 자랑스럽게 전시해 놓죠. 저희도 영향을 받아서 작년에 중고 지프 랭글러를 하나 더 샀어요. 오프로드 드라이빙용인데 가족들과 함께 산길이나 해변을 달릴 때 쓰려고요. 한국의 변화에 대한 소식.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서 주차 관련 소식들을 접하는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친구가 보내준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아파트 주차 대수를 세대당 2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 검토 단계라는 것이 아쉽죠. 또 다른 뉴스에서는 전기차 주차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또 다른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역시 한국에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정이의 새로운 취미. 은정이는 요즘 가드닝에 푹 빠져 있어요. 앞마당과 뒷마당에 꽃과 채소를 기르는 게 취미가 되었죠.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아파트에서는 베란다에서 화분 몇 개 기르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정말 넓은 정원을 가꿀 수 있어요. 특히 드라이브웨이 주변으로 예쁜 꽃들을 심어놨는데 차들과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한국 친구들이 사진을 보고 완전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집 같다고 하더라고요.
봄이 되면 벚꽃나무 아래 주차된 우리 차들이 정말 그림 같아요. 가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한국 가족들에게 보내주면 모두 부러워해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 민준이는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를 지원했어요. 다행히 합격했는데 기숙사가 아닌 아파트에서 살 계획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차를 주차할 공간이 있는 곳이래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완전히 미국식 사고방식을 갖게 된 거죠. 차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대학 가면 어떤 차를 사고 싶냐고 물어보니 지프 랭글러나 포드 브론코 같은 SUV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캠핑 갈 때 쓰려고라는 게 이유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 자유도의 향상. 주차비가 없어지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월 주차비만 해도 3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여기서는 그런 고정비가 전혀 없어요. 연간 3, 60만 원이 절약되는 거죠. 또 주차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쇼핑도 더 자주 하고 외식도 더 자주 하고 여행도 더 많이 가고. 특히 온라인 쇼핑보다 직접 매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주차 걱정이 없으니까 언제든 차 몰고 나가서 쇼핑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제활동의 증가가 결국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주차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운동할 시간도 늘어났어요. 한국에서는 헬스장에 가려고 해도 주차 걱정 때문에 망설였는데 여기서는 언제든 차 몰고 가서 운동할 수 있어요. 헬스장 주차장도 넓고 무료니까요. 은정이는 요가 수업을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각자 관심 있는 스포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하이킹을 가거나 자전거를 타러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에 가면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편안하게 차를 세우고 자연을 즐길 수 있어요. 문화적 충격과 적응. 처음에는 미국의 자동차 중심 문화에 약간의 우려도 있었어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너무 차에만 의존하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시스템의 장점을 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개인의 자유와 편의성이 극대화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물론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에서는 그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가족 단위로 생활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자동차 중심 문화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미래에 대한 꿈. 은퇴 후에는 더 큰 땅을 사서 차고를 확장하고 싶어요. 클래식카 몇 대와 다양한 취미용 차량들을 수집하는 것이 꿈이에요. 또 전국 여행을 다니면서 각 지역의 자동차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어요. 캘리포니아의 서핑 문화, 텍사스의 픽업 트럭 문화, 플로리다의 컨버터블 문화 등등. 아이들도 각자 자기만의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 가겠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부모로서의 즐거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언제 한국에 들어올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물론 가족들이 그립고 한국이 고향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의 생활 수준을 포기하고 다시 주차 전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부모님을 여기로 모셔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노인 복지 혜택도 좋고 무엇보다 넓고 편안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지금 이 순간 저는 5년 전의 선택에 대해 한치의 후회도 없어요. 물론 미국 생활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외로움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 밖을 내다볼 때마다 느끼는 이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은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아요. 드라이브웨이에 나란히 주차된 차 5대를 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요. 주차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곳에서 사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한국에서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주차 걱정 없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이런 자유로움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살고 있는 37세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에서 아내와 5살 아들과 함께 오피스텔에 살며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보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니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비좁은 공간에 터무니없는 돈을 내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주거 환경이 미국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일상이 되었거든요. 2년 전 서울에서 살았던 오피스텔은 월세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도 3천만 원이나 들어갔죠. 그런데 그 집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세요? 고작 19평, 전용 면적으로는 16평 남짓이었어요. 원룸 구조의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정말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가 1,500불,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90만 원 정도예요. 서울보다 월세가 4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간의 차이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평수로 따지면 30평이 넘습니다. 정확히는 1180 스퀘어 피트, 한국 평수로 33평이에요. 서울에서 16평에 150만 원을 냈다면 평당 약 9만 4천 원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33평에 190만 원을 내니까 평당 약 5만 7천 원입니다. 공간 효율성으로 따지면 미국이 거의 절반 가격인 셈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 비교일 뿐이에요. 실제 생활의 질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았던 오피스텔을 떠올려 보면 지금도 답답함이 느껴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눈앞에 부엌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테이블 하나 놓을 공간이 전부였어요. 침대를 놓으면 나머지 공간은 고작 사람 한 명이 겨우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였죠. 아들이 놀 공간이라고는 침대 앞 조그만 바닥이 전부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들이 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좁아서 친구 한 명만 와도 어른 둘, 아이 둘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거든요. 결국 아들에게 집이 너무 좁아서 친구는 다음에 초대하자라고 말해야 했는데 그때 아들의 실망한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집은 어떤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은 거실이 펼쳐져요. 거실만 해도 서울 오피스텔 전체보다 클 정도예요. 소파를 놓고 TV를 놓고 커피 테이블을 놓아도 여전히 여유 공간이 남아요. 아들이 거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레고를 가지고 놀아도 어른들이 지나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침실은 3개나 있어요. 마스터 베드룸은 침대와 옷장, 화장대를 놓고도 요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아들 방은 침대와 책상, 장난감 상자들을 놓고도 공간이 남아요. 게다가 방 하나는 아예 서재로 쓰고 있어요. 제가 재택근무할 때 쓰는 사무실이죠. 화장실도 2개예요. 하나는 마스터 베드룸에 붙어 있는 개인 화장실이고 다른 하나는 손님들이나 아들이 쓰는 공용 화장실이에요. 서울에서는 화장실 하나 때문에 가족끼리 아침마다 순서를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부엌도 완전히 달라요. 서울 오피스텔에서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작은 냉장고가 벽 한쪽에 일렬로 붙어 있는 게 전부였어요. 요리를 하려면 몸을 돌릴 공간도 부족했죠. 그런데 지금 집 부엌은 아일랜드 키친이에요. 가운데 성 같은 조리대가 있고 그 주변으로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가족이 함께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엄마 요리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공간의 차이보다 더 놀라운 건 생활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집이 너무 좁다 보니 가족끼리도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면 제가 앉아 있을 곳이 없었고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하면 아들이 놀 공간이 없어졌어요. 모든 생활이 서로를 방해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내가 거실에서 요가를 해도 저는 서재에서 일할 수 있고 아들은 자기 방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 각자의 공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가족 간의 갈등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이 차이를 절실히 느꼈어요. 서울에 있을 때였다면 가족 모두가 하나의 작은 공간에 갇혀서 몇 달을 보내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각자 충분한 개인 공간이 있어서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넓은 공간이 단순히 실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클럽하우스 같은 부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추가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죠. 서울에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회원권을 사거나 매번 이용료를 내야 했는데 말이에요. 아들도 단지 내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아요. 서울에서는 놀이터라고 해봐야 작은 공간에 몇 개의 놀이기구가 전부였는데 여기는 정말 넓은 공원 같은 놀이터가 여러 개나 있어요.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서울에서 150만 원에 16평 오피스텔에 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한국 상황이 원래 그런 거라고 땅이 좁고 인구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 합리적인 가격에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집이 넓다는 것 이상으로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더라고요. 물론 미국 생활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적응해야 할 것들도 많고 고민되는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주거 환경만큼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워요. 지금도 서울에서 비좁은 공간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서울에서 미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사실 저희 가족이 미국 이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거 문제였어요. 2022년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서울 생활에 나름대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일하던 곳은 강남구에 있는 IT 회사였어요. 개발자로 일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 연봉도 약 6천만 원 정도로 나쁘지 않은 편이었죠. 아내도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4천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고요. 부부 합쳐서 연간 1억 원이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중산층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으로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살던 곳은 강남구 대치동의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크기는 고작 12평 정도였죠. 신혼부부 둘이 살기에도 비좁았지만 그래도 직장과 가까워서 참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태어나면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아기가 있으니까 원룸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그 오피스텔이었어요. 같은 대치동이었지만 조금 더 외곽에 있는 곳이었죠. 부동산에서 그 집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해요. 중개사가 요즘 나온 집 중에서는 정말 괜찮은 조건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이 보이고 한 번에 집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19평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중개사가 공급 면적으로 19평이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면적은 16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광고에 나오는 평수와 실제 살 수 있는 공간이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나마 그 가격대에서 찾을 수 있는 집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당시 저희 월 소득이 약 800만 원이었으니까 월세만으로도 소득의 5분의 1 가까이를 써야 했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새 집이라는 기분에 만족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이 늘어나는데 그걸 수납할 공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기저귀, 분유, 장난감, 옷 등등. 아이 관련 용품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집은 점점 더 비좁아졌어요. 옷장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른 2명과 아이 1명의 옷을 모두 넣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죠. 여름옷을 넣으려면 겨울옷을 다른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그 다른 곳이라는 게 침대 밑이나 부엌 선반 같은 곳뿐이었거든요. 부엌 문제도 심각했어요. 냉장고는 작은 투도어 제품이 전부였는데 세 식구가 먹을 음식을 보관하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특히 아이 이유식을 만들어서 보관하려고 하면 냉장고가 금세 가득 찼죠. 야채나 과일 같은 건 아예 사서 바로바로 먹어야 했어요.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싱크대가 워낙 작다 보니 설거지 거리가 조금만 쌓여도 다른 요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기가 어려웠죠. 매일매일 그때그때 간단한 음식만 해먹게 되더라고요.
아들이 돌이 지나면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뛰어다닐 공간이 없는 거예요. 거실이라고 해봐야 소파와 TV 사이에 조그만 공간이 전부였는데 아이가 그 좁은 공간에서만 놀아야 하니까 답답해하더라고요. 특히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집에만 있어야 하는데 아이가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어서 계속 울고 보채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는 정말 막막했죠. 아내와 제가 둘 다 재택근무를 하게 된 코로나 시기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집이 사무실과 육아 공간, 휴식 공간을 모두 겸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일해야 했고 아내는 침대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봤어요. 그런데 아들이 집에 있으니까 계속 소음이 나는 거예요. 화상회의를 할 때마다 아이 소리 때문에 마이크를 끄고 켜기를 반복해야 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중요한 고객사와 화상 미팅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 소리가 마이크에 그대로 들어가면서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어색해졌죠. 고객사 담당자가 혹시 지금 상황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다시 미팅하시죠라고 말하는데 정말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환경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려해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같은 지역에서 조금 더 넓은 투룸을 구하려면 월세가 200만 원을 넘어갔거든요. 저희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그렇다고 더 외곽으로 나가자니 출퇴근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도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더 멀어지면 통근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계기는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 집은 방이 여러 개 있고 놀이방도 따로 있던데 우리 집은 왜 방이 하나밖에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5살 아이가 집이 좁다는 걸 인식할 정도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이도 점점 크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키우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렇다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니 월세가 너무 비싸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그때 문득 대학교 동기 중에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가 가끔 연락할 때마다 미국 생활 얘기를 들려줬었는데 집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여기는 집이 정말 넓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자랑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진을 보내주면 정말 놀랄 정도로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친구 연봉이 저보다 많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집값이나 월세, 생활비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이에요. 친구가 보내준 정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은 텍사스 휴스턴이었는데 투베드룸 아파트 월세가 1,300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170만 원 정도? 서울에서 저희가 내고 있던 월세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집 크기는 어느 정도야? 라고 물어봤더니 1,000스퀘어 피트 정도 되니까. 한국 평수로 하면 30평 정도? 라고 하는 거예요. 30평이라고요? 저희가 16평에 150만 원을 내고 있는데 거의 2배 큰 집을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이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각종 정보를 찾아보고 이민 관련 카페나 블로그도 열심히 읽었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도 멀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거든요. 하지만 주거 환경의 차이를 알고 나니 다른 모든 게 감수할 만해 보였어요. 특히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침 제가 하고 있던 일이 IT 개발이다 보니 미국에서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어는 좀 부족했지만 개발 업무는 언어보다는 기술이 더 중요하니까 크게 걱정되지 않았죠. 이민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게 2022년 말이었어요.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미국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고 다행히 몇 군데서 관심을 보여줬어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아내는 처음에 이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요. 한국을 떠나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영어도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 아내는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 기회도 있었고 친정 부모님과도 가까이 살고 있어서 육아 도움을 받기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걸 모두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득했어요. 미국 휴스턴 지역의 집값과 월세, 생활비, 교육 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보여드렸죠. 자기야, 이걸 봐.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16평에 월세 150만 원을 내고 있잖아. 그런데 휴스턴에서는 같은 돈으로 30평 넘는 집에서 살 수 있어. 게다가 아이 방도 따로 있고 우리 방도 훨씬 넓고. 아내가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데 다른 생활비는 어떨까? 먹을 것도 비싸고 병원비도 비싸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이 주거비는 한국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의료비나 일부 생활비는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친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있으면 병원비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식비도 외식은 비싸지만 집에서 해먹으면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교육비 차이였어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공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이가 어리니까 사교육비가 안 들지만 초등학교만 가도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태권도 이런 저런 거 다 보내려면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잖아.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도 있어. 아내도 점점 설득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영어 때문에 걱정이야. 나는 회화가 정말 약한데 아이 학교 일이나 병원 갈 때 어떻게 하지? 이 부분도 미리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생활하다 보면 늘 거야. 그리고 요즘은 번역 앱도 잘 되어 있고 한인 커뮤니티도 많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결국 아내도 동의했어요. 한번 해보자. 정말 안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이민 준비에 들어갔어요. 2023년 초부터 미국 회사들과 인터뷰를 시작했고 운 좋게 휴스턴에 있는 IT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비자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H1B 비자 추첨에도 당첨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드디어 2023년 가을 저희 가족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3시간 동안의 긴 비행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아들이 너무 신나해했어요. 아빠, 미국 집은 정말 커? 내 방도 있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마다 정말 클 거야. 내 방도 있고 넓은 거실도 있어라고 대답해 주니까 더욱 기대에 부풀어했어요. 휴스턴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정말 넓다는 거였어요. 공항 자체가 서울의 웬만한 지하철역보다 훨씬 컸거든요. 역시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에서 제공해준 임시 숙소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본격적으로 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여러 아파트 단지를 돌아봤는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첫 번째로 본 아파트가 바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에이전트가 이 단지는 패밀리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학군도 좋고 안전하고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정말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잔디밭도 잘 정돈되어 있고 수영장이며 피트니스 센터 같은 시설들도 한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드디어 실제 집을 보게 되었어요. 에이전트가 현관문을 열어주는 순간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와! 아내와 제가 동시에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아들은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고요. 거실만 해도 서울 오피스텔 전체만큼 넓어 보였어요. 큰 소파 세트를 놓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거실 옆에는 따로 다이닝 공간이 있었어요. 6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놓고도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크기였죠. 부엌은 정말 꿈에 그리던 모습이었어요. 아일랜드 키친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운데 큰 조리대가 있고 그 주변으로 넉넉한 공간이 있어서 여러 명이 함께 요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냉장고도 한국에서 본 것 중 가장 큰 더블도어 냉장고였고 오븐도 별도로 있었어요. 아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들이 신나서 물어봤어요. 그럴 수도 있어. 어때, 마음에 들어?
완전 마음에 들어. 친구들도 불러서 같이 놀 수 있겠다. 정말 그랬어요. 이 정도 공간이면 아이 친구들을 불러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침실을 보러 갔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마스터 베드룸은 침대와 옷장, 화장대를 놓고도 남는 공간이 있었어요. 게다가 전용 화장실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한국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더블 싱크대에 별도의 샤워부스와 욕조가 있었거든요. 아들 방으로 안내받았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옷장을 놓고도 한가운데 넓은 공간이 남아서 아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어요. 응, 내 방이야. 어때? 와, 정말 커. 레고도 펼쳐놓고 놀 수 있겠다. 세 번째 방은 사무실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공용 화장실도 따로 있었고 세탁실도 별도로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세탁기를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두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위한 전용 공간이 있더라고요. 월세가 얼마나 되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 유닛은 월 1,500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9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서울에서 16평에 150만 원을 내던 저희에게는 정말 믿기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40만 원 더 내고 2배 넘는 공간에서 살 수 있다니. 보증금은 얼마나 하죠? 한 달치 렌트와 같은 금액이니까 1,500달러면 됩니다.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보증금이 몇천만 원씩 하는데 여기는 한 달 월세와 같은 금액이면 되다니.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기로 했어요. 더 알아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 거야? 아내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정말이야. 우리 새 집이야. 그날 밤 임시 숙소로 돌아와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꿈 같아. 아내가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집에서 살게 되다니.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좁은 공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 아들은 이미 새 집에서 어떻게 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친구들 불러서 생일 파티해도 돼? 물론이지. 이제는 충분히 넓으니까 언제든지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어.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짐은 많지 않았지만 새로 살 가구들을 생각하니 설레었어요. 가장 먼저 산 건 거실용 소파 세트였어요. 한국에서는 소파를 놓을 공간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큰 소파를 놓고도 여유가 있으니까 정말 좋았어요. 아들 방 가구를 살 때가 가장 즐거웠어요. 한국에서는 공간이 좁아서 침대와 작은 책상만 겨우 놓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장난감 상자며 책장이며 마음껏 놓을 수 있었거든요. 아빠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아들이 신나서 이것저것 가리키더라고요. 다이닝 테이블도 샀어요. 6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로. 한국에서는 식탁을 놓을 공간도 없어서 늘 소파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일 만족스러운 건 홈오피스였어요. 책상과 의자, 모니터를 설치하고 나니 정말 전문적인 사무실 같았어요. 화상회의를 할 때도 배경이 깔끔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세탁실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했을 때도 감동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베란다에 놓인 작은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날씨가 나쁘면 실내에 빨래를 널어놔야 했는데 이제는 전용 세탁 공간에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사를 완전히 끝내고 처음으로 새 집에서 잠을 잔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침실이 넓어서 킹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여유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퀸사이즈 침대도 간신히 들어갈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정말 이민 오길 잘한 것 같아.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새 집에서의 첫 주말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넓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 여유로웠어요. 한국에서는 주말에도 집이 좁아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들은 자기 방에서 레고를 펼쳐놓고 큰 성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레고를 펼쳐놓을 공간이 없어서 조금씩 만들고 바로 정리해야 했는데 이제는 며칠에 걸쳐서 큰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내는 부엌에서 여유롭게 브런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부엌이 넓으니까 요리하는 재미가 있네. 한국에서는 몸 돌릴 공간도 없어서 스트레스였는데 정말 그랬어요. 아일랜드 키친이다 보니 아내가 요리하는 동안 저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었어요. 아들도 의자를 가져다 놓고 엄마 요리하는 걸 구경하면서 가끔 간단한 도움을 주고요. 우리 집에서 파티도 할 수 있겠다. 아내가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거실과 다이닝룸을 합치면 10명 정도는 충분히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친구나 동료를 집에 초대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일주일 후에는 아들의 새 학교에 등록했어요.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였는데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운동장도 넓고 도서관도 잘 되어 있고 아들이 새 학교에 적응하는 걸 보면서 이민 온 걸 더욱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아이들은 적응이 빠르더라고요. 한 달도 안 되어서 새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아빠,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 아들이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한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대답이었어요. 이제는 친구들을 초대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로 친구를 초대한 날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아들의 클래스메이트인 제이슨이라는 아이가 놀러 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와, 정말 멋진 집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두 아이가 아들 방에서 놀고 거실에서 뛰어다니고 뒷마당에서도 놀고 정말 자유롭게 놀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제이슨 엄마도 아이를 데리러 와서는 집을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좋은 집이네요. 아이들이 놀기에도 완벽하고.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 동료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팀 디너를 우리 집에서 하자고 제안했는데 모든 동료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8명의 동료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거실과 다이닝룸에서 충분히 편안하게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가족들이 살기에 완벽한 환경이에요.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특히 아들 학교 일 때문에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도 늘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요. 여기 엄마들이 정말 친절해. 아내가 말했어요. 그리고 집이 넓으니까 다른 가족들을 초대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아. 실제로 아내는 아들 반 엄마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할 때도 있고 다른 집에 초대받을 때도 있고. 한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여름에는 아파트 단지의 수영장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안에 있는 시설이라 추가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아들이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에서는 수영장 이용하려면 따로 돈을 내야 했는데 여기는 공짜야. 아내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피트니스 센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신 운동기구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별도의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 없었어요. 저는 주로 저녁에 운동을 했고 아내는 아침에 요가나 유산소 운동을 했어요. 가을이 되면서 정말 미국 생활에 적응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도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고 영어도 많이 늘었어요.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아내도 새로운 환경에서 행복해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어요. 한국에서는 집이 좁다 보니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각자의 공간이 있으니까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저는 홈오피스에서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아내는 거실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거나 온라인 클래스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은 자기 방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고요. 특히 코로나가 재유행했을 때 이 차이를 절실히 느꼈어요. 만약 한국의 그 좁은 오피스텔에 있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넓은 집 덕분에 재택근무도 홈스쿨링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거든요. 겨울이 되어서는 또 다른 경험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여기는 중앙 난방 시스템이라 온도 조절도 편하고 비용도 합리적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아들의 친구들과 그 가족들, 회사 동료들까지 총 20명 정도가 왔는데 집이 충분히 넓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정말 완벽한 파티였어. 아내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야. 그때 정말 실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얼마나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 온 지 1년 반이 넘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큰 변화였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특히 주거 환경의 차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단순히 집이 넓다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아들을 보면 더욱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늘 답답해하고 친구들을 집에 부르지 못해서 아쉬워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영어도 한국에서 학원에 다닐 때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를 즐기고 있어요. 요리도 더 다양하게 해보고 친구들도 자주 초대하고 취미생활도 늘었어요. 저 역시 홈오피스가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한국에서는 집에서 일할 때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전용 공간이 있어서 오히려 사무실보다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월세는 조금 올랐지만 생활비 전체로 보면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한 면도 있어요. 특히 사교육비가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었어요. 한국에서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아이 교육비는 더 늘어나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지 막막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가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더욱 실감이 나요. 특히 제 동생이 최근에 결혼해서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동생 부부의 연봉을 합치면 1억이 넘는데도 서울에서 제대로 된 투룸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찾은 집이 월세 200만 원에 20평 남짓한 오피스텔이었어요. 형 정말 부럽다. 너희가 사는 집 사진 볼 때마다 꿈만 같아. 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도 한번 고려해봐. 미국 이민 말이야. 생각은 해봤는데 영어도 문제고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동생의 고민이 1년 반 전 제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그때의 저도 영어 걱정, 새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지. 하지만 적응하고 나면 정말 만족스러워. 특히 아이들 키우기에는 훨씬 좋은 환경이야. 실제로 저희 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한국에서는 항상 집이 좁다고 투덜거리고 밖에 나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충분히 즐겁게 지내요. 자기 방에서 레고도 만들고 거실에서 그림도 그리고 마당에서 축구도 하고. 아빠 우리 언제 한국 갈 거야? 가끔 아들이 물어봐요. 여행으로는 갈 수 있지. 하지만 살려면 여기가 훨씬 좋지 않아? 응. 여기가 좋아. 집도 크고 친구들도 많고. 아이의 솔직한 대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머나먼 외국에서 고생하지 않을까, 손자를 자주 못 보게 되는 건 아닐까 하시면서요. 하지만 영상통화로 저희 집을 보여드리고 아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점차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집이 정말 넓네. 우리나라 아파트보다 훨씬 크구나. 어머니가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서는 이 정도가 평범한 수준이에요. 같은 돈으로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고향을 떠나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물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있어요. 특히 명절 때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아쉬움이 크죠.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현실적인 조건들을 비교해보면 미국에서의 삶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워요. 무엇보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확신이 서요. 한국에서는 치열한 입시 경쟁, 높은 사교육비, 좁은 주거 환경 등 아이에게 부담을 줄 요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기서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학교에서도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특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진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집이 너무 좁아서 가족이 함께 있어도 서로 방해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주말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영화를 보거나 다이닝룸에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아들 방에서 함께 레고를 만들기도 해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눠요. 한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얼마 전에는 아들의 생일 파티를 집에서 열었어요. 클래스메이트들 15명과 그 부모들까지 총 30명 넘게 왔는데 집이 충분히 넓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아들 방과 거실에서 자유롭게 놀고 어른들은 다이닝룸과 주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말 완벽한 파티였어요. 정말 멋진 집이네요. 파티하기에 딱 좋은 구조예요. 다른 부모들이 감탄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도 아이를 위해 이런 멋진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봄에는 뒷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여름에는 수영장에서 시원하게 지내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고 겨울에는 집에서 따뜻하게 가족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서는 사계절 내내 좁은 집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계절마다 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요. 가끔 한국 생활을 그리워할 때도 있어요. 특히 음식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건 한인타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거 환경의 개선이 가져다준 삶의 질 향상이 그런 아쉬움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아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미국으로 이민 온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다고요. 특히 서울에서 150만 원에 16평 오피스텔에 살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1,500달러에 33평 아파트에서 사는 게 정말 꿈만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민이 답은 아닐 거예요.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주거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비좁은 공간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며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넓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아들이 자기 방에서 즐겁게 놀고 아내가 여유롭게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어요. 서울 오피스텔 월세 150만 원과 미국 아파트 1,500달러. 단순한 숫자 비교를 넘어서 이건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고 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워요.